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0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어제 조금 살아나는 듯한 시장이 오늘은 좀 또 다시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한 하루로 또 마감이 됐죠. 상대적으로 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좀 답답한 모습을 또 보였고요. 잠깐 어제 미국 시장이 올라갔지만 우리나라가 하루 정도 빠르게 선반영되면서 어제 급반등을 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은 또 빠지는 경계 매물이 또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선 후보 토론회 앞두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9월 16일 미국 그들도 세금을 내는 날이에요. 9월 16일. 그래서 세금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좀 파는 경우, 그리고 우리도 추석 연휴가 좀 길기 때문에 이 긴 동안 조금 포트폴리오를 좀 비우고 가는, 현금화하는 그런 수급들이 여전하고,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써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급이 공백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역시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이님, 고구마 같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유를 마시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상당히 좀 어려웠고요. 추류량님은 그럭저럭 단타는 짭짤했다고 말씀 주시는데, 그럼 정말, 아주 능력자십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셔서 수익을 내셨다면 아주,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란 게, 아무튼 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주식시장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데 참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은 시장이죠. 오늘 또 특히 삼성전자도 최근에 완전 고구마 중에 왕고구마죠. 아주 그냥 아주 깝깝합니다. 쳐다보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 수급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가 상당히 힘든 그런 시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피싱 앳 팬님, 그놈의 선반영 맞습니다. 시장이, 우리나라가 뭐 항상 뭐 선반영, 뭐 세론 뉴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한국장 매매하기 싫다 뭐 이런 분도 꽤 많은데 참 좀 아쉬운 부분이죠. 금투세 이슈도 지금은 상당히 예민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깝깝한 그런 모습도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를 다시 좀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6.7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 2540포인트대 출발을 보였는데요. 전일에 이어서 화장품 섹터가 상승 출발한 가운데 비만 치료제 등 제약 바이오, 그리고 전선과 전력 설비, 그리고 우주항공과 해운, 보험과 정유, 항공과 드론, UAM 관련주들이 강세 출발을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고용 동향지수 상승과 GDP 전망치 상향 조정 때문에 지난주 하락분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또 유입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8월 미국의 CB 고용 동향지수는 109.04로 전월 108.71 대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애틀랜타 연은 GDP 나우 이전 대비로도 상향 조정됐는데요. 미국의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우는 3분기 성장률을 기존의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좀 띄워드리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GDP 나우에서 나오는 뭐 미국의 경제에 대한 뭐 성장률,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침체를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좀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2%대 어느 정도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 같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미국의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추정인데, 보시면은 개인 소비 지출, 회색 부분들이 개인 소비 지출인데, 개인 소비 지출이 쭉쭉쭉 2%에서 2.4%로 어느 정도 개인 소비 지출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렌지 색깔 실선 보시면은 경제 성장률이 2.5%대로, 뭐 과거에 뭐 2.9% 이렇게 유지됐던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2%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반 정도, 2% 중반 정도 유지가 되고 있죠. 전주의 S&P 500 같은 경우,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봐서는 S&P 500은 마이너스 4.2%, 그리고 나스닥은 주간 마이너스 5.8%로 낙폭 과대 인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우려 완화되면서 어제 미국 시장은 반발 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피도 경기 우려 완화 때문에 전일 오후에 의해서 오전까지는 저가 매수세 유입에 낙폭 축소가 유지되는 장상을 보였지만 오후 들면서 더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조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 외국인 현선물 순매도가 나타났고요. 오전 기준 외국인들은 현물 4천억, 선물은 2천 계약 넘는 순매도가 나왔고요. 뚜렷한 반전 추세가 없던 오후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일부 저가 매수세가 있긴 했는데 후행 PBR 기준으로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구간이라는 판단이 되면서 많이 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전일 기준으로 0.88배 이 정도 수준인데요. 지난번에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기준에 0.87배 정도까지 빠졌다가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0.9배 미만으로 접어든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바닥에서 바이더 딥이 나오는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완전히 꺼기고 완전 뭐 이렇게 경기 침체 뭐 이런 경우에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락바텀까지 갔을 때는 PBR 0.8배 정도 수준까지 갔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코스피 기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2,400포인트 수준입니다. 근데 현재 GDP라든지 미국의 경기, 한국의 경기를 봤을 때는 경기 침체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0.8배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2,500포인트 언더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서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저기서 뭐 엄청나게 많이 빠지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상방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좀 답답한 거죠. 뭐 빠지지는 않고 있지만 상방에 대한 수급 주체도 부재하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 시장,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수급이 옮겨 다니면서 테마주 중심으로 옮겨 다니다든지, 그리고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또 다르게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점도 다소 조금은 답답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엔화 강세가 좀 진정된 점도 오늘 오전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일 일본의 2분기 실질 GDP가 하향 조정됐고요. 엔달러, 그다음에 원엔 환율도 각각 반등하면서 엔의 강세가 조금 더 진정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오전에는 플러스권이 일단 나오기도 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이 또 부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답답한 모습이 이어지는 모습도 될 수밖에 없고요. 자, 오늘 미국의 대선 토론 아마 내일 오전에 나오겠죠. 그리고 대선 토론의 변수가 있고요. 내일의 CPI 그리고 차주의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출주 같은 경우는 빅컷, 그러니까 마이너스 50bp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에 대한 확률이 다소 좀 아직은 낮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1340원대까지 반등하면서 화장품과 방산 등 일부 수출주 저가 매수세가 역시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대선 토론 등의 주요 이벤트에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별 이슈에 따라 선별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났고 대형주가 부진하면서 에코프로 그룹 등 2차 전지도 부진했죠. 여기에 따라서 지수 상방이 제한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8월에 수출 5조 지표 이후에 글로벌 점유율 확대 내러티브가 확산되면서 K뷰티 쪽이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내일 수출 데이터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 통과 소식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이 상당히 좋았고요. 중소형 제약 바이오주도 선제적인 수입 유입으로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은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만 치료제 이런 부분 인벤티지 랩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 하원이 DJI 제품 사용금지 법안 반사수혜 기대감에 드론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위고비 국내 출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비만 치료제 등도 강세를 나타내는 특징이 나타났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6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출회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과 증권, 보험업종들이 선방을 했고 반면 건설업과 전기전자, 섬유, 의복이 약세였고요. 의약품 업종 생물보안법 미국 하원 통과 기대감 쪽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 한미약품주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동시에 녹십자는 혈액제제 제품이 미국의 주요 보험의 처방집에 등재되면서 녹십자도 주가 급등했고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순매수 유입되면서 전일 하락폭을 되돌리면서 반등 주었습니다.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다만 이제 애플의 신제품 언팩 행사 이후에 아이폰 16 관련된 실망 매물이 일부 쏟아지면서 BH가 10% 가까운 급락세가 나타났고 LG 이노텍도 일부 좀 좋지 못했습니다. ITM 반도체도 하락세를 보였고요. 북미 에너지 전시회 개최 중인 가운데 K배터리 점유율이 다소 좀 빠졌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 보여드리면서 SNE 리서치 관련된 자료 보여드리면서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글로벌 점유율이 빠졌다는 이슈 보내드렸는데 이 부분들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업종도 약세였고요. LLF나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I 등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업종별로 건설, 의료, 정밀기계 강세였고요. 반면 섬유 의료와 비금속 쪽은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지표 한두 개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를 보여드리면 M7에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 S&P 500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계속적으로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4년 최근에 9월달 접어들면서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역시 M7의 S&P 500 내의 영향력 비중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른 데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관련입니다. 두 번째 관련 차트를 보시면 자, 23년 이후로 에너지 펀드 쪽, 에너지 관련된 펀드 쪽에서 지금 가장 큰 5주 동안의 아웃플로우, 그러니까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에너지 관련 펀드 쪽,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펀드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크립토,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폐 쪽이겠죠. 가상화폐 쪽에서도 두 번째로 가장 큰 아웃플로우, 펀드 쪽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 그 다음에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된 주식들, 펀드 플로우가 상당히 조금은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 참고를 좀 하시라고 제가 매크로 지표 한두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모습이죠. 이런 것들 좀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섹터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화장품주도 역시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그 가운데 펌텍 코리아라든지 일부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나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에 화장품 업종들이 최근 3개월 동안 약 30%대 조정을 받았다고 평가를 하면서 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더욱 부각되고 있고 주가 반등이 기대된다. 어제도 제가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방송 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종목별로 하나증권의 포인트를 제가 어제 방송 중에 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화장품주도 역시 이틀 동안 급반등이 일단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의 비중국 외연 확장 기준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으로 볼 수 있고요. 수출 지표는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죠. 8월 1일부터 30일까지 화장품 수출은 7억 500만 달러로 전년비 19% 증가했고요. 전월비로도 3%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중국 핵심 국가의 미국의 기초 화장품은 전월비 41% 증가했고요. 전년비로도 84% 증가하고 있고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전년비 88%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견조하고요. 또한 이제 하반기 아마존 프라임 데이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등의 쇼핑 시즌을 두고 재고 축적 수요도 기대되기 때문에 보통 적게는 1개월에서 3개월 전까지 미리 이제 재고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월 마지막 10일, 그러니까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마지막 10일 동안의 수출 지표가 역대 하이 레코드였기 때문에 자, 9월 지표, 10월 지표 상당히 좋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관련주들이 지금은 화장품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수출액 추이와 지역별 수출액 추이인데 전체적인 흐름들이 왼쪽 보시면 회색 막대 그래프가 역시 역대급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 지역별 화장품 수출액 추이도 역시 비중국 쪽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특히 비중국 쪽이 미국이나 그다음에 일본, 유럽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보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네오팜, 아이패밀리 SC, 펌텍 코리아, 파마 리서치, 한국 콜마, 토니모리, 제이준 코스메틱, VT 이런 종목들도 주가들이 괜찮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증권에서 화장품 업종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코멘트를 또 장중에 열심히 내고 계신데요. 오늘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면 자, 9월의 첫 영업일과 그리고 업종 전반 등 그때 반등이 나왔었고 또한 어제하고 오늘까지 유사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 평가를 했는데 지난 7월에서 8월까지의 화장품 쪽의 기간 조정은 펀더멘탈과 무관한 글로벌 펀드 플로우 이슈였다. 그러니까 펀드 플로우가 일부 조금은 빠져나가면서 다른 쪽으로 옮겨간 수급이 있었다는 거고요. 또는 북미 수요 둔화를 우려하는 모습, 그리고 순환매 양상, 그리고 일부 대형주의 실적 기대치 하회 영향, 예를 들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이런 쪽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었다는 거죠. 다만 전반적인 KBT 글로벌 점유율 확대에는 이상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평가를 했고요. 8월 수출 데이터가 9월의 첫 영업일에 발표되면서 해당 부분, 그러니까 글로벌 점유율 확대 이상 무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재차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또 높아진 것도 있죠. 약 10배에서 12배 정도까지 밸류에이션이 빠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K뷰티 글로벌 점유율 확대 순항이 재확인되면서 주목을 어제 오늘도 받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미 수출만 보고 나면 지금 1억 5,800만 달러로 전월비 15% 증가했고 역대 최대가 북미 수출에 나타나고 있고요. 북미 수출은 처음으로 중국을 뛰어넘는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북미가 중국을 뛰어넘고 있고요. 수출 지표로서는. 그리고 북미의 스킨케어 수출이 첫 1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비중국 지역이 견조한데 색조도 잘하고 있지만 특히 스킨케어가 K-뷰티 글로벌 점유율 확대를 주도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고요. 주간 수출 데이터로도 흔들릴 필요가 크게 없다라고 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주도 업체를 중심으로 신규 업체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역시 미국 아마존을 점령한 K-뷰티의 오프라인 입점 움직임까지 이제 슬슬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 리테일러의 바이어 K-뷰티 존 확보 움직임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탑픽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실리콘2 같은 경우도 K-뷰티 수요는 북미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과 그 다음에 UAE 쪽으로 중동 쪽도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수출주도 브랜드의 수출 확대, 레버리지 효과가 뚜렷했던 제조사, 특히 한국 콜마,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 화장품 제조, 펌텍 코리아 이런 쪽이 역시 수주 확대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제조사로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증권에서는 4개 정도의 회사를 최선호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실리콘2, 그 다음에 한국 콜마,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그 다음에 스킨케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외에도 VT, 한국과 일본의 채널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 북미 쪽의 수요 확대 이렇게 되면서 실리콘2, 한국 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VT 이렇게 일단은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색조 ODM사나 브랜드사, 중소브랜드가 다른 회사들이 나쁘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이런까지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투증권의 자료인데요. 이 보시면은 주요 15개국 화장품 수입 내에서 한국 화장품의 비중인데, 자, PD님 자료 좀 띄워주세요. 이 보시면은 한국자증권의 자료인데, 역시 15개국의 전체 화장품 수입 비중이 한국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2019년 6.3% 정도 수준의 비중에서 15개국 합산 비중이 지금 11.7% 거의 2배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피디님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 한투증권 자료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15국의 중에 화장품 수입 내에서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 비중인데 지금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6.3% 수준에서 현재 2024년 11.7%로 2배 정도 뛰어 올랐다 이렇게 평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계속 레코드 하이를 찍고 있어요. 이렇게 레코드 하이를 찍고 있기 때문에 피크아웃을 논하기는 조금 아직 멀었다인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갈 때 중국 내 한국 화장품 비중이 한 8에서 9%까지 치솟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내의 한국 화장품 점유율은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너무 점유율이 여전히 낮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중소형 필러 업체, 톡신, 보톡스 미용기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교보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이 리포트를 보고 찔리면 당신은 미인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죠. 그래서 찔리면 아마 주사바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톡스나 톡신 이야기를 하려고 아마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보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글로벌 톡신 시장은 연평균 10% 내외에서 꾸준히 성장 중이고, 톡신 1위인 에브비가 보톡스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신규 진입자들이 빠르게 점유율 확대 중에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를 보여드리면 글로벌 미용 톡신 연평균 10% 성장 단위이고요. 쭉쭉쭉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왼쪽에 막대 그래프 보이는 상황이고, 오른쪽 보시면은 작년 기준 미국의 미용 톡신 국가별 시장 크기인데요. 역시 미국 시장이 제일 큽니다. 톡신 시장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유럽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도 아마 단일 국가로서는 그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미국 같은 경우는 레이저 시술보다는 지금 톡신이나 필러 이쪽으로 시장이 더 발달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레이저 미용기기도 일부 있지만 아직까지 필러나 톡신 시장이 좀 더 크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의 성장이 결국 레이저 기기들이 어떻게 잘 거기에 대해서 확산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자, 아울러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 필러 시장 수요는 다소 부진하지만은 중소형 필러사들의 매출이 여전하게 가파르게 성장 중에 있다고 밝혔고요. 국내 기업인 휴젤이라든지 그다음에 휴메딕스 모두 신흥국에서 필러 부분 성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언급까지 교보증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미용 주사제 기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역시 미국 진출이 기대되는 휴젤과 본격적인 수출 성장이 기대되는 파마 리서치를 토픽으로 일단 교보증권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대웅제약, 그리고 필러 수출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휴메딕스도 관심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 보여드리면 휴젤 같은 경우에 필러 수출주의 꾸준하게 성장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톡신과 필러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파마 리서치, 메이톡스, 휴젤, 대웅제약, 크레시스 등의 보톡스 미용기기 테마가 올라왔는데, 최근에 보면은 파마 리서치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보톡스 같은 경우는 파마 리서치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톡스는 지금 파마 리서치 바이오라고 이게 따로 있습니다. 지금 상장되어 있거든요, 아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파마 리서치 바이오라고 있습니다. 따로 거래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 바이오가 이제 보톡스를 합니다. 파마 리서치 그룹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 아마 시가총액이 한 1,300억 정도 되나요? 네, 파마 리서치 바이오라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바이오.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실질적인 파마 리서치의 보톡스 관련된 찐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미용기기 관련이나 이런 보톡스 이런 부분들도 역시 시장에서 우리가 비만 치료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간다 말씀드렸죠. 오젬픽 페이스 효과 때문에 결국은 이 광대가 노출된다든지 여기 볼살이 확 들어간다든지 주름이라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비만 치료제가 성장하게 되면 미용기기 이런 것들, 화장품 이런 쪽이 역시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 통과 소식 때문에 일부 관련주들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특히 가운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중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역시 가장 큰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자, 미국 하원이 생물보안법을 현지 시간 9일 찬성 306, 반대 81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들,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들과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국 유전체 기업인 BGI 지노믹스와 BGI 분사한 MGI 테크, 그 다음에 MGI의 미국 자회사인 컴플리트 지노믹스, 그 다음에 의약품 CRO, CDMO 관련된 기업인 우시앱텍, 그리고 우시바이오로직스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시장에서 이게 급락을 아마 해당 회사들이 한 것 같은데요. 한국바이오협회 오기환 전무가 미국의 안보 위협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틱톡에 이어서 바이오 분야에도 이제 형성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 같고요. 최종 통과가 될 수 있을지는 상원의 절차가 남았지만은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상원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ST팜 이런 종목들까지도 수혜주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녹십자, 한미약품, 종근당, 대웅제약, 셀트리온, 유한양의 이엔셀, 셀리드,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도 일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세계 비만약 시장입니다. 우리 10월 달부터는 위고비가 국내에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가격이 한 183만 원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보험 등재라든지 경쟁력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좀 더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접근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비만약 시장이 이렇게 연평균 50% 성장을 합니다. 어떤 그 산업이 연평균 50% 성장은 사실 잘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다가온다면 역시 오늘 인벤티지 랩이 일부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비만약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비만약과 관련해서도 봐야 되고, 또 미용기기나 이 뷰티 이쪽도 성장이 여전히 가능한 쪽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면 역시 오늘은 좀 아쉬웠던 게 아이폰 부품주입니다. 아이폰 부품주가 급락을 했죠. 예, 그래서 BH가 10%대 거의 급락을 했고요. LG 이노텍도 빠졌고 ITM 반도체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자, 애플이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를 했는데
애플의 자체 생성형 AI 기술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개 전까지는 관심을 되게 모았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내달 베타 버전으로 선보일 예정인데다가 많은 주요 기능들이 내년쯤으로 돼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실 좀 실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는 점, 베타 버전 정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리즈에 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실망감이 있다. 자, 거기에 대한 방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애플 관련된 아이폰 16 시리즈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가격을 못 올린 것이 서비스가 아직은 좀 부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실망감이 있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국내 납품업체들 같은 경우에 아이폰 원가 동결 그리고 수요 정체 전망이 압박으로 다가올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자, SK증권이 이 보고서를 통해서 극심한 원가 압박 환경 때문에 세트 메이커들의 수익성이 다소 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대했던 IT 수요 반등도 올해 하반기가 아닌 내년으로 조금은 이연된다라고 기대를 했고요. 국내 일부 납품업체들에 대해서는 아이폰 16 주문 부품이 2개월 전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SK증권에서는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애플의 아이폰 분기별 출하량 추이인데 보시면은 글쎄요, 뭐 3, 4분기 접어들면서 특히 4분기가 성장을 할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3분기, 4분기 성장을 할 걸로 보이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연도별 출하량 추이인데 역시 작년 대비 올해는 아이폰이 아마 출하량이 좀 더 많아질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비관적이진 않습니다만 오늘 BH 등을 포함해서 너무 많이 급락을 했죠.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애플의 재고 추이입니다. 재고 추이. 빨간색 표가 이번 재고인데요. 2분기 재고 보면은 아마 전 분기로도 1% 정도 재고가 감소하고 있고 전년비로서는 재고가 16%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좀 빠지고 있다는 점도 역시 앞으로의 출하량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기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낙폭 과대가 너무 나타난다면 조금 한번 사볼만 하다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 자, 미래에셋증권에서 아이폰 16 관련된 고민치의 코멘트를 정리한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이야기 드리면, 24년 출하량 전망치는 아이폰 16이 8,700만 대에서 8,800만 대,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시 그게 상향 조정되면서 8,800만 대에서 8,900만 대로 소폭 증가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23년 아이폰 1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약 9,100만 대였기 때문에 소폭 상향 조정되긴 했지만 드라마틱하게 전작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폰 16 시리즈 출하량 비중이 예상치가 아이폰 16이 26%, 그리고 16 플러스가 6%, 아이폰 16 프로가 30%,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38% 정도를 봤는데요. 8월과 9월에 아이폰 16 시리즈 출하량은 약 900만 대와 1600만 대 정도가 예상되는데 그리고 3분기 아이폰 16 시리즈 출하량은 아이폰 15 시리즈 23년 3분기에 비해서 약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은 출하량이죠. 이는 아이폰 16 시리즈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이 아니라 베스트셀러 모델인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초기 테트라 프리즘 카메라 생산 수율 제한 때문에 아마 23년 3분기 출하 모멘텀이 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4분기 아이폰 16 시리즈 출하량은 약 6,300만 대로 예상하면서 4분기에 집중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23년 4분기 아이폰 15 시리즈 출하량 대비 5에서 7% 조금 감소한 수치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 집중될 거로 보는데 전작 대비 4분기에 대해서는 약간 감소한 수치로 봤죠. 자, 그리고 내년 1분기 아이폰 16 시리즈 출하량은 계절적 요인과 새로운 아이폰 SE4 영향으로 23년 4분기 대비 53에서 5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현재 아이폰 EMS 제공업체는 폭스콘과 럭쉐어 정도뿐이고요. 아이폰 16 시리즈 출하량 중에 폭스콘이 55에서 60% 그리고 럭쉐어가 40에서 45% 담당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선주문 부분은 향후에 조금은 결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약간 보수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IM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냈는데요. 언팩 후기 관련해서 관련주 대응 전략인데, 자, 교체 주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가파르게 성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역시 내년에 애플 인텔리전스의 글로벌 런칭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프로 모델 디램이 업그레이드 된다.
이게 8GB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리고 슬림 폼팩터 모델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내년까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IM증권에서. 그리고 현재 LG에너텍과 BH의 트레이링 PBR은 어제 아마 종가 기준 같아요. 그래서 LG에너텍 같은 경우는 트레이링 PBR이 1배, 그리고 BH 같은 경우는 0.9배라는 거죠. 자,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LG에너텍과 BH의 12개월 트레일링 PBR 추이인데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굉장히 밴드 하단에 있습니다. 왼쪽이 LG에너텍이고 오른쪽이 BH인데요. 역시 최근에 PBR 기준은 밸류에이션이 밴드 하단에 있습니다. 특히 LG에너텍은 역사적으로 0.9배가 하단이기 때문에 현재 LG에너텍이 1배 정도 순이니까 추가 하방 위험은 약 10% 정도로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제 종가 기준이거든요. 근데 오늘 LG에너텍이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방 위험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을 본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BH 같은 경우도 역시 추가적인 하방이 오늘 1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추가 하방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LG에너텍의 주가는 통상 언팩 행사 약 2주 전에는 상승, 그리고 언팩 직전과 약 2주 동안은 하락, 그리고 언팩 약 한 달 뒤에는 반등, 이렇게 줬다는 거죠. 자, 사진을 띄워드릴까요? 그 다음 사진. 최근에 5년간 아이폰 시리즈별 언팩 전후의 LG에너텍 주가 추이와 BH의 주가 추이인데 전체적으로 각 연도마다 나와 있지만 여기 중간에 관통하는 붉은색 실선을 보시면 평균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LG에너텍 같은 경우는 언팩 행사 직전에 주가들이 올라갔죠. 직전에 올라가고 언팩 행사 직전부터 약 한 달 동안은 빠지는 거죠. 빠지고 그다음부터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팩 행사 이후부터 약 좀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는 약간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짧게는 2주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바닥 확인하고 그 다음 뒤로 주가들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BH도 비슷하게 놓을 수 있죠. 그래서 올해도 비슷한 흐름으로 평균치로 따진다고 한다면 9월 말 정도에 매수 기회가 아마 될 것 같고 바닥이 될 것 같고 10월 중에 확인될 수 있는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소비자 반응도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어서 9월 하반기에 일단 주가를 LG에너텍이나 BH를 좀 살 수 있는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대장주 LG에너텍에 대한 트레이딩 바이는 충분히 유효하다.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더군다나 턴어라운드, 벤더 쪽에서 턴어라운드 예상되고 있는 ITM 반도체도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IM 증권의 리포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박성민님 말씀드린 대로 아마 완전체가 안 나왔다는 거죠.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해서 완전체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아이폰 17 시리즈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실망감, 이런 것들이 역시나 추가적인 모습에 대해서 조금은 주가에 대해서 좋지 못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50% 하방이 열려있다는 것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현재 PBR 기준에서 지금부터 반토막 난다,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뷰가 다를 수는 있겠죠. 자, 근데 삼성증권에서도 약간 보수적인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6에 대한 부분인데,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보면 가격 동결입니다. 재료비를 더 쓰고 가격을 동결했다. 근데 이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재료비는 더 들어갔는데 가격을 동결했죠. 결국 AI 디바이스 사이클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애플 인텔리전스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올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높은 판가에도 소비자들이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창출했느냐 중요한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 컨트롤과 디램 대역폭인데 이번 아이폰 16 차별화의 핵심은 카메라 컨트롤 버튼인데요. 이 버튼이 애플 버추얼 인텔리전스의 소환 버튼으로 사용되면서 AI 활용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디램의 용량이 늘지는 않았지만 속도가 17% 빨라진 것도 중요한 기술성 방향성이다 봤고요. 세 번째, 아직 준비가 안 된 AI 서비스. 역시 여기에 방점이 있는데 중국어를 비롯한 비영어권 AI 서비스가 내년으로 밀렸다는 점이 문제인데 영어권 국가도 북미를 제외하면 세 달간 AI 없이 신제품을 팔아야 하고요. 아직은 이미지 편집이나 제3자 앱 실행, 이모지 만들기 등의 기능도 없다는 거죠. 당분간 알람을 맞추고 녹음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만족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애플의 진정한 AI 디바이스 사이클이 올해는 시작이 되기보다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가격의 인상을 중요한 투자 타이밍 신호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에 소재가 가격이 많이 단가가 올랐는데 실제 판매 가격을 못 올렸다는 것은
AI 디바이스 관련된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못 올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단가 하락 압박이 되니까 부품사들에 대해서 긍정적이 않을 수도 있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디바이스 가격 인상이 중요한 투자 타이밍인데 아마 그게 내년 정도 모델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만약에 그 이후에는 내년 모델 이후에는 반도체 업그레이드가 적어도 2027년까지 반도체 업그레이드가 계속된다. 뭐 당연히 메모리에 대한 비중이 높여야 되겠죠. 8GB 이상으로 넘어야죠. 그래서 반도체 업그레이드가 27년까지 증가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삼성증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빠진 이유가 아마 그쪽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부품업종에 대한 압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모건 스탠리의 아이폰 16 교체 시나리오로 보시면 이게 뭐 그냥 그들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파란색 실선이 베이스 케이스고 그 다음에 위쪽에 노란색 실선이 베어 케이스, 그 다음에 아래쪽 약간 그 녹색 실선이 뭐 불 케이스 되어 있는데요. 뭐 어떤 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지금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 판매에 대한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말하면 누구도 다 말할 수 있겠죠. 뭐 베이스 시나리오, 뭐 가장 뭐 베스트 시나리오, 월스트 시나리오 다 해가지고 하면 뭐라도 다 걸린 거 아닙니까? 뭐라도 하나. 예, 이렇게 리포트를 쓰긴 했는데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평가를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오늘 방산 관련된 종목 가운데 일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역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개최한 북미 컨퍼런스 관련해서 방산 업종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이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북미 컨퍼런스 쪽에서 투자자의 주요 관심 사항을 파악했는데 이 투자자들이 현재 두 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실적과 수주장부 성장세의 지속 가능성 여부에 주목을 굉장히 했다. 굉장히 주목도가 높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모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가 됐고요. 롱텀 투자 매력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고 리포트를 했습니다. 24년 2분기 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상방산 수주장부와 LIG 넥스원 수주장부가 각각 30조와 19조 원 정도로 4, 5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했다고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수출 파이프라인인데 글자 크기가 좀 작아서 아마 화면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만 K9 같은 경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중동 쪽으로 국가가 되면서 예상 시점은 25년도 이후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레드백 같은 경우도 루마니아와 중동 쪽으로 가면서 25년도 이렇게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K21 같은 경우도 리트비아 쪽으로 아마 24년, 25년 넘어가면서 예상 시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경전차 K, MFP 관련된 패키지 수출 추진이 되고 있다 보는 것 같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천궁2 같은 경우는 루마니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24년 정도부터 이야기될 것 같고 결국 사우디아라비아 쪽 같은 경우는 26년 이후에 추가적인 수출이 가능하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궁 같은 경우도 미국 쪽으로 FCT가 완료돼서 25년도에 내년 계약 체결이 전망된다. 그리고 해군 같은 경우도 말레이시아, LMS 세척의 탑재 목적으로 구매 희망한다면서 24년에서 25년 정도 예상 시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내년 정도 넘어가면서 결국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의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다.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종료 시점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역시 무기체계 수요 감소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지만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비 지출은 지속될 거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주실까요? 나토 유럽 국가 국방비 지출 추정인데요. 역시 우세한 그림이 예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률이 역시 한 5%, 6%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로 보이고요. 여기다가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된다면 나토 군비 확장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거세질 겁니다. 왜냐하면 나토 내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국방비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나토 국가들은 본인이 지켜라. 그래서 나토에 대한 국방비 비중을 높여라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의 국가 국방비는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28년도까지 꾸준한 국방비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LIG 넥스원, 뭐 퍼스텍, 하나시스템, 뭐 IC 시스템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주가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유전투자증권의 자료인데 이 보시면은
수주잔고 대비 시가총액 추이인데 여기 보시면은 방산만 놓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 현대로템이 가장 높네요. 예, 수주잔고 대비. 수주잔고는 방산에 국한해서 수주잔고를 기준으로 잡고 거기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중인데 시가총액이 큰 종목 쪽이죠. 그러면 지금 현대로템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하나에어로스피스템, 하나시스템 쭉쭉쭉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LIG 넥슨이 상대적으로 방산 수주잔고 대비 시가총액이 낮게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아래쪽 보시면 방산 부분 수주잔고 기반의 백로그 길인데요. 역시 넥스원, 예, 넥스원 쪽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좀 하시면 좋겠어요. 상대적으로 넥스원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집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보면 로키드 마틴 혹시 주가 추이 보셨습니까? 미국의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로키드 마틴 주가 수준 보시면은 예, 사상 최고치 뭐 계속 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키드 마틴 관련된 추이를 본다면 국내 방산업종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높다 보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11월 달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이야기되고 있죠. MSCI 관련된. 그래서 선제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이 고점 찍고 좀 조정을 받았는데 역시나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현대로템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한화그룹은 화가 나신다. 추윤양님, 네. 주가가 잘 안 가니까 뭐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좀 무겁기는 합니다. 네, 한화호션도 그렇죠. 한화호션도 좀 주가들이 좀 무겁죠. 예,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해운과 종합물류 섹터입니다. 해운과 종합물류 섹터인데 외신에 따르면 미국 동부와 걸프 연안 항구 부두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항만 노동자 협회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되면서 그 해운과 종합물류 쪽에서 주가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자, 이런 그 국제항만 노동자 협회가 임금 77% 상승을 핵심으로 한 노조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동부해안 항만에서 파업을 벌이겠다는 입장이고요. 이 사측의 40% 임금 상승안을 거부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야, 임금을 77% 상승시켜달라. 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올려달라면 올려줄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측에서는 40% 임금 상승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 항만에서는 중국에 의해서 두 번째로 많은 해운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다는 쪽이고요. 이곳에서 물류 어떤 부분에서 지장이 발생하면 전 세계적으로 물류 흐름이 느려지기도 하는 만큼 시장에서는 이 파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노션, HMM, STX 그린로지스, 현대글로비스, KCTC 등의 해운 종합물류 테마가 주가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근데 요즘에 원임지수 하락은 굉장히 급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자, 이게 원임지수거든요.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최근에 원임지수 하락에 대한 중국 언론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다고 올려주셨는데, 최근에 화물 운송량이 감소한 가운데 현물 원임 하락 때문에 시장에서 비교적 분위기가 상당히 좀 근원물 계약도 하락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원월물 좀 멀게 이제 되어 있는 원월물의 계약은 소폭 회복을 하고 있는데 EC2508 등의 성수기 계약은 상승세 전환되면서 시장의 추세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보고요. 펀더멘털적으로 10월 중국 황금 연휴로 교량이 증가하면서 아시아와 유럽 노선 서비스 조정이 되고 있고 11일 동안 원임 안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유로존 소비 심리와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원임 상승에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고요. 11월 운임이 안정될 가능성은 다소 좀 높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고 이럴 때 12월 집중 출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적인 운임 하락은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표가 운임에 대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엄청나게 빠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모습을 역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이 선수촌이라는 플랫폼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조선주 관련된 리포트인데 역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운임과 신조선가에 대한 상관관계는 상당히 낮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상당히 모자란 아이모발 친환경 선박의 침투율이 아직도 상당히 모자란다.
그래서 엔진 부족과 선택적 수주로 인해서 신조선가가 역시 상승 추세로 접어들 수 있다면서 조선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낸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신조선가가 꾸준하게 좀 형성되고 있고 올라가는데 이걸 원화로 환산하면 꺾였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일부 국내 리포트에서 나오면서 이 조선주들도 다소 조금은 조정을 받았고, 일부 또 8월 하반기에 하순에 역시 여기도 파업이 있었습니다. 파업 때문에 조금은 악재로 작용하면서 조선주들도 약간 꺾인 모습도 나왔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나오고 있죠. 예, 조선주, 신조선가가 계속 올라가면 역시나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 2차 전유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2분기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20%를 하회하면서 다소 조금 점유율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지난번에 제가 SNE 리서치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이거는 한 며칠 전에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중국 관련된 업체들이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관련된 매출 성장도 이뤄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조금 줄어드는 것도 좀 쉬운 모습은 아니죠. 자,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 테슬라 관련된 주가가 또 튀어오르는 모습도 보이는데,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차이나 쪽에 분기 그리고 월간 단위로의 판매량인데요. 지금 흐름들이 상당히 좋죠. 자, 보면은 밑에 쪽에 그린 쪽으로 보이는 약간 녹색으로 보이는 것이 첫 번째 달, 분기의 첫 번째 달, 노란색이 이제 분기의 두 번째 달, 그리고 빨간색이 분기의 세 번째 달인데, 벌써 이번 분기, 이번 3분기를 보면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이 이미 지난 분기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빨간색이 이제 마지막 달, 9월 달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면 엄청나게 많이 팔릴 수도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선으로 표시됐는데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제일 위쪽에 표시되어 있는 핑크빛, 핑크 실선을 보시면 분홍색 실선이 24년 3분기인데 역시 레코드를 찍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차이나 내수 판매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16,200대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8월 달 보면은 대부분 다 10일간의 모습들을 보시면은 내수 판매에서 14,000대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간 판매 중에 세 번째로 높은 수치가 지금 테슬라 쪽이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고, 분기가 3주 남은 가운데 중국의 3분기 판매가 전년 대비 15% 증가, 그리고 전분기 대비 25% 증가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의 분기 판매가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테슬라만 놓고 보면 중국 내수에서는 상당히 역대급으로 아마 3분기가 팔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파나소닉 에너지가 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모습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시아 A라는 기사 쪽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단독 기사로 아시아 A라는 쪽에서 기사를 냈는데 단독입니다.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이 중국형 이하나70 배터리 생산 중단에 들어간다는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단독이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 LG 엔솔의 오늘 주가 하락이 이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고위 관계에 따르면 뭐 최근 테슬라가 LG 에너지솔루션이 양산에서 공급 중인 중국형 이하나70 배터리에 승인받지 않은 전극이 적용된 것을 문제 삼고 현재까지 생산한 물량에 대한 샘플 테스트와 신규 전극에 대한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다시 납품을 받겠다고 통보한 것도 알려졌다. 그래서 LG 엔솔이 중국형 이하나70 테슬라향 배터리 생산이 중단됐다는 아시아 A라는 그 매체에서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이게 뭐 현재 정말 확인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약간 오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보여드릴게요. 표 보여드리면 헤드라인이 노스볼트도 스웨덴 공장의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 최근에 수요 부진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되고 있는 모습 등등 포함해서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2차 전지 모습입니다. 자, 그 외에도 오늘 미국 하원이 중국의 DJI 제품 미국 내에서 사용 금지 법안 처리 소식 때문에 드론과 UAM 관련주가 상승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 관련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또 달려왔고요.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